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예희 작가님의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슬픔을 껴안는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는 작가가 겪은 혹은 겪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느낀 어떤 슬픔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책 소개와 함께 제 개인적인 감상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시간표를 보고 바로 글로 이동을 하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위로를 받았냐면 알고 있다는 거. 내가 겪은 걸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겪었다는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과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나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굉장히 슬플 때 주변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그게 슬픈 일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위로를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슬플 것이다 라는 그 커다란 슬픔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슬픔을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우리가 내가 본 어떤 드라마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그 사람이 내용을 듣고 재밌겠다 라고 해도 내가 느낀 재미를 똑같이 알진 못하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그걸 제대로 공유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내 삶이 너무 슬프다.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더 슬퍼질지 아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읽으면서 잊고 있던 슬픔이 막 증폭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저는 슬픔을 말하는 데 있어서, 슬픔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현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에 처했는데 이 슬픔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슬플 거라고 짐작하고 다들 위로해 주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겪은 그 일을 똑같이 겪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아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위안이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무튼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많이 오시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의 표지도 글씨체도 내용도 물론 내용이 가장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책 중간에 이번 책은 많이 팔려야 될 텐데 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걸 다른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자가 슬픔을 바라보는 방식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효리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꼬마한테 옆에서 다른 MC분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효리 씨가 뭐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라고 하는 걸 보고 저거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그걸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사실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은 건 어른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꼬마들이야 꿈을 갖기 좋은 나이고 근데 어른들은 내가 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나이잖아요.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나는 꿈이 없는데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여기 그래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혹은 아무것도 못된 것 같아서 두려운 그런 어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글에 나오는 상황에 저를 계속 대입시키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슬픔 혹은 제가 겪지 않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슬픔들이 나와서 무척 담담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잘 그려지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 책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슬픔 뒤에 따라오는 건 두려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혹은 후회나, 혹은 슬픈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이 드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슬픔은 어떤 소중한 것의 상실이나 고통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그 일을 앞둔 그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들이 있고 이게 1인당 하나씩만 짊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슬픔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 겪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실 때 없나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득 책을 여러 번 읽고 드는 생각은 나만 짊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으로 여겨졌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 혼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그걸로 위안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거래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게 다 겪는 거야. 유난 떨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겪는 거 아니니까 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안심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겪었고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조금 삶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어째서? 왜 계속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면 예전에는 남들도 다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생이구나.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요. 이 책은 다산북스의 에세이 브랜드 수카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문의를 드리면서 제가 궁금해서 출판사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수카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로 행복, 즐거움, 편안함 등을 뜻하고 요가 용어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볕이 좋은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가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읽는 책이 수카의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온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런 느낌의 책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 이 책을 들어보시고 만약 이런 느낌의 책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책들을 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견디는 시간을 위한 말들, 슬픔을 껴안는 태도에 관하여.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40의 여자와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두려워진 27 남자의 이야기. 방영 예정인 한 드라마의 소개글 앞에서 잠시 얼어붙고 말았다. 늘 이랬다. 이 비슷한 글들은 꼭 길을 가던 나를 멈춰 세웠다. 언젠가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뭐라도 되겠지라는 책 제목 앞에서도 오래 서성였고 결국 그 책들을 산 뒤에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항상 두려웠던 것 같다. 드라마 속의 27 남자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40의 여자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을까봐. 나이를 먹으면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 정리가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말들을 발견할 때면 멈춰서게 되는 걸까?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빛나는 존재들을 오랫동안 부러워하며 동경했다. 10년 넘게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눈에 띄는 존재들을 많이 만났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들, 뛰어난 재능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유난히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나는 항상 좌불안석이었다. 청춘의 시간은 평범함을 넘어 비범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컸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젊음의 한가운데서 절정을 이루는 법이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이가 든 뒤에는 체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어른이지. 이루지 못한 바람과 무언가를 계속 이뤄내는 누군가의 모습 앞에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여자와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남자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때도 이러다 또 금세 있겠지 싶었지만 나는 한동안 조금 괴로웠다. 며칠 뒤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 엄마, 기억나? 모두 다 꽃이야 이 노래. 옛날에 배웠는데 산에 피어도 꽃이고 그땐 다 알았는데 여기밖에 모르겠다. 아이가 무슨 노래를 말하는지 바로 기억이 났다. 재작년이었나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내게 흥얼거리며 이 노래를 불러줬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동요 모두 다 꽃이야. 아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끝까지 내게 들려줬었다. 그때 나는 처음 듣는 동요에 찔끔 눈물을 흘리고는 몰래 눈가를 훔쳤다. 그 뒤로는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 기억이 났어? 몰라? 지난번에 본 꽃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랑 모두 다 꽃이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엄마. 그럼 이따 엄마랑 찾아서 다시 들어보자. 그 노래 진짜 좋지? 진짜 좋아. 아이가 처음 내게 이 노래를 들려줬을 때 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어느 영화의 대사를 빌려 말했었다. 넘버원이 아니어도 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올리원이니까. 영화 지상의 별처럼. 이 말을 떠올릴 때면 한 TV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이 생각난다. 하교 중인 한 여자아이에게 강호동이 묻는다.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수줍은지 잠시 망설이는 아이에게 이경규가 말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효리가 아이에게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뭘 훌륭한 사람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나 돼. 나는 그때 이효리의 말에 조금 감탄했었다. 빛나는 성취들은 언젠가 누군가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나로 사는 일은, 진정한 내가 되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 화려한 조명 속에서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오래 살아본 이효리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평범함 위에 군림하는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삶을 일구고 지켜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일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온라인 서비스인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타인이 뭘 먹고 뭘 하고 뭘 이뤄내는지를 수시로 보면서 살아간다. 주말 가족여행부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들, 심지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까지 말이다. SNS의 특성상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들, 혹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무심히 그것을 열어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SNS에 올라온 일상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때때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내 일상만 이렇게 무료하구나.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또한 그랬다. 내가 알던 이들이 TV에 나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굵직한 상을 탔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던 내 삶이 어쩐지 보잘것없게 느껴지곤 했다. 그럴 때면 흔들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쩌면 이런 고민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대 사상가인 코인틸리아누스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는 일은 희귀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고민이 그 옛날 누군가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언제나 위로가 된다. 먼저 살다 간 이들의 어떤 조언들도 흔들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사랑하는 이들을 줄줄이 잃고 죽을 뻔한 낙마사고를 겪은 뒤 자신이 하던 일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던 몽테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가다. 그가 남긴 무수한 명언 중에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말을 응원하는 것 같은 말이 하나 있다. 자기만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며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깨를 펴게 해주는 말.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사람들과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말.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을 살아낸 것, 그리고 자신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다. 매일을 견디는 당신에게 가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해지는 저녁 창문에 서서 가로등이 하나둘 들어오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 지하철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졸고 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밥은 챙겨 먹었고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며 다정하게 가족의 한 끼를 챙기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무탈했는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걸음을 멈춘 채 먼 곳을 한참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나왔어 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당신의 고단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씩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퇴근길을, 당신의 밤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당신이 내게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지어주었던 그날,
매일 새끼를 차리는 고단함에 지쳤던 어느 날 남이 해준 반찬이 먹고 싶어 아주 오랜만에 당신이 일하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쪽 조리실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분들을 향한 고함과 욕설. 정말 이따위로 일할 거야? 등신이야 병신이야? 사람 말 길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여기에 옮기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이 그 후로도 한참 쏟아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나가야 하나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 발소리를 알아챈 당신이 얼른 조리실에서 계산대로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혹여 민망할까봐 지금 가게에 들어선 척 반찬 몇 가지를 얼른 골랐습니다. 당신이 다 고르셨어요? 라는 말을 하자 그제야 손님이 있다는 걸 인식했는지 여자의 고함이 잠잠해졌습니다. 혹여 나 때문에 당신이 더 무안할까봐 나는 당신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게 당신이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혹시 담아갈 데 있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살짝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 겸연쩍지만 그렇다고 애써 이 상황을 감추지도 않는 표정으로. 그때 당신의 얼굴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당신은 능숙하게 내 포인트를 정립해 주었고 장바구니에 반찬 몇 가지를 쓰러지지 않게 잘 담아주었습니다. 내가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며 돌아설 때 당신은 상냥한 말씨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고함과 욕설의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갔습니다. 그냥 곁에 있던 나도 이런데 그 모욕을 고스란히 당한 당신은 어떨까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 저녁 괜찮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는 당신의 미소를 다시 떠올리며 수많은 일터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이불 속에 숨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며 일어나 서늘한 아침 공기에 어깨를 움츠린 채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리며 일터로 나갔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엄중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늙으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떠올리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의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존감을 훼손당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며 때로는 자괴감에 몸을 떨며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딘 이유를 찾곤 했습니다. 문득 내 어린 시절의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는 퇴근하기 전이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갈까? 집으로 들어서는 아빠의 두 손에는 가족을 위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빠의 뭐 사갈까를 그저 평범한 자상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빠는 일을 마칠 때마다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먹을 치킨을 들고 아이가 좋아할 장난감을 사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며 애써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잘 견뎠다. 사회생활의 쓴맛을 겪은 날이면 나를 둘러싼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더 기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오늘을 살아냈구나 하는 마음.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나요? 당신께 조심스레 물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어둡고 조용한 작은 방에 누워 끝모를 바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깜깜한 밤속에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다가 지쳐 잠이 들기도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힘겹게 기대는 진실은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외로운 추측뿐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밤에 시달리던 숱한 날들에도 단 한 번도 아침이 찾아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주었던 어쩔 수 없는 미소에 자꾸 마음이 갔던 건 어떻게든 견디어 보려는 당신에게서 아침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세상에 나가 버티고 있는 당신은 언젠가의 나이기도 가족이기도 친구이기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누군가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해지는 저녁 무렵이면 가끔 당신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겠죠.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당신을 기다려주기를, 어쩔 수 없는 미소가 아니라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비는 언젠가 반드시 그친다. 이 여름의 끝은 어디일까? 병실 창문으로 눈이 시릴 정도의 뜨거운 햇볕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었다.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어쩌면 엄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절이었다. 같은 병실에서 웃으며 과일을 먹던 40대의 환자가 며칠 사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키 크고 체격 좋은 20대의 환자가 맞은편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 나와 동갑인 한 환자는 이식수술 부작용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좀 더 달라고요를 외치다 침대 위로 동그랗게 몸을 말고는 울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엄마가 지쳐 잠들어 있으면 나는 병실 창문 멀리 다른 곳을 봤다. 강한 햇살 때문에 눈이 시려도 자꾸 창밖을 내다봤다. 그럴 때면 조금 눈물이 흘렀다. 그 시간에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성당에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만 얌체처럼 하는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을까 싶어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 대신 엄마가 잠들어 있을 때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 읽은 책 중 바보가 바보들에게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책을 펴면 모서리를 작게 접어둔 페이지가 있다. 병원에서 나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었다. 1969년 8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에서 서임식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47의 젊은 추기경이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의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텐트를 치고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기간 내내 장대비가 내려 학생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죠. 그때 마침 간이막사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추기경에게 여고 1학년 학생이 다가가 노트 위에 사인을 부탁합니다. 추기경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이 아우성이, 이 고통이, 이 견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무엇보다 무서웠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생길에도 끝이 있단다. 라는 짐짓 평범해 보이는 추기경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느껴졌던 건
몇 주 뒤 장마가 시작됐고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비는 언젠가는 그치니까. 그해 여름, 엄마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갈팡질팡했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엄마는 망가진 골수가 살아나길 바라며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몇 주 뒤 우리는 의료진으로부터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비가 그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나는 조금 붕괴했던 것도 같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뒤 그때를 돌아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엄마는 내 비를 빨리 그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병약한 자신을 돌보느라 딸이 오래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가족들이 더는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가파른 난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무서울 딸 인생의 장마를 빨리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바라는 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끝은 찾아왔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꿈속에 나타났다. 엄마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 내 어깨를 보듬으며 말했다. 생전에 입술이 닳도록 내게 해줬던 그 말. 우리 딸, 사랑해. 많이 사랑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이제 봄이고 하니 엄마 아빠의 묘지 봉본을 새로 쌓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묘지 앞 잔디까지 예쁘게 새로 깔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오빠는 말했다. 우리 VIP라고 할인해준다네? 키읔키읔. 우리는 이렇게 묘지 이야기를 하며 키읔키읔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믿는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끝이 아닐지라도 고통이 완벽하게 사라질 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삶은 다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단단하고 깊어진 나 자신을 느끼게 되는 날도 온다는 것을. 다시 장마가 찾아오는 날, 이 진실들을 복귀하며 전보다 조금 더 그 시간을 잘 견뎌내보고 싶다. 고통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던 엘 선배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불과 몇 년 전에 시동생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엘 선배도 가족도 모두 제발 아니기를 바랐다. 바람과는 달리 엘 선배는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자세한 검사를 해야 수술 여부와 치료 계획을 알 수 있었다. 엘 선배는 긴 싸움이 되리라는 걸 직감했다. 언제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왔을 때 이전처럼 집안을 돌보고 가족들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엘 선배는 옷장 정리를 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평이 좋은 간편식을 사서 냉장고에 채우고 구석구석 집안의 묵은 때도 치웠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최대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엘 선배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때때로 무너졌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처럼 이럴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리면 좋으련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 걱정이라니 나는 이제껏 이 사람한테 이런 존재였던 걸까? 그렇지는 않았다.
병원에 함께 올 때면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그가 엘 선배는 참 따뜻했다. 자신보다 더 걱정한다는 걸 그의 눈빛만 보고도 알만한 세월을 함께했다. 그저 마음이 쓰였다. 나로 인해 집안이 흔들리지 않기를. 나 때문에 그 누구도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담담해지고 싶었다. 병이라는 게 그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불운은 내가 쌓은 성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알 만큼의 시간을 지나왔다. 안달복달 해봤자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 하라는 대로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또 가족에게 늘 담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지만 가족들이 다 잠든 밤이면 두려웠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나이지만 앞으로 내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이토록 간절하게 궁금한 날이 있었던가를 생각했다. 그럴 때면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썼다.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엘 선배는 조금 떨었다. 병원에 입원하려고 일어난 아침에도 자주 진료를 받던 곳이지만 입원 병동의 느낌은 좀 달랐다. 팔뚝에 링거를 꽂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이제 환자구나. 강해져야지. 잘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에탄올 냄새가 나는 병원 공기를 들이마시니 어쩐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게 저절로 전투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병실 배정을 받고 침대에 앉아 담당 간호사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다. 땡땡땡님? 예, 전대여 선생님? 환자복을 들고 온 담당 간호사가 갖고 온 환자복과 엘 선배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한번 물었다. 땡땡땡님 맞으세요? 보호자가 아니시고요? 예, 제가 오늘 입원하기로 한 땡땡땡 맞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땡땡땡님은 이거 말고요. 더 예쁜 걸로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엘 선배는 픽 웃음이 나왔다. 간호사가 가져온 환자복은 M 사이즈. 엘 선배는 넉넉한 L 사이즈가 필요한 큰 체격이었다. 더 큰 게 필요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M 사이즈는 안 맞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큰 체격을 가진 엘 선배를 마치 특별 대우하듯이 조금의 무한함도 느끼지 않도록 더 예쁜 것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예쁜을 발음할 때도 예의 자를 길게 끌면서 강조했다. 엘 선배는 그 유머러스한 배려가 참 좋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여기서라면 괜찮겠구나. 엘 선배가 언젠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만났던 젊은 의사는 이때 만난 간호사와는 결이 달랐다. 그날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예감한 엘 선배는 자신보다 더 걱정이 많은 남편을 진료실에서 내보내고 싶었다. 무척 사무적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의중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딱딱한 말투로 환자가 묻고 싶은 것보다 본인이 체크해야 할 것들을 먼저 물었다. 땡땡땡씨, 키랑 체중 좀 다시 확인하죠. 어떻게 되죠? 이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던 엘 선배는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 그게 제 체중은 비밀이라서요. 남편도 몰라야 하는데요. 의사는 전혀 웃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이마를 찡그렸다. 저기요. 짜증나려고 하니까 빨리 하죠. 네?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엘 선배는 무안했다. 너무 당황해서 무례한 의사의 말에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했다. 가끔 그날을 후회했다. 다른 선생님에게 진료받겠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남편은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병을 앓는 환자와 보호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혹여나 아픈 아내에게 다른 해가 갈까 싶어 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딱 한 번 그런 무례를 겪었을 뿐 엘 선배가 입원한 병동의 의료진은 모두 친절했고 유머러스했다. 답답해서 병실을 나와 로비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엘 선배를 발견한 담당 간호사가 바쁘게 뛰어오면서 말했다. 여기 계셨구나. 한참 찾았어요. 괜히 바쁜 선생님을 번거롭게 한 것 같아 엘 선배는 미안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 시간에 병실 제자리에 꼭 있을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떻게 답답하게 병실에만 계세요. 어디든 가셔도 돼요. 대신 너무 찾기 어려운 곳에만 계시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찾는 재미가 있죠. 벽에 딱 붙어 계시거나 저기 분리수거함 뒤에 숨거나 그러면 제가 못 찾아요. 간호사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경계하던지 엘 선배는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 가벼움이 좋았다. 암 진단을 받고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병 자체보다 병이 주는 어떤 무거움이었다. 인생의 웃음기가 싹 빠진 것처럼 진지한 자세로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았다. 가족들과 지인은 슬픈 눈을 하고 엘 선배는 의지를 불태우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입원하던 첫날 엘 선배는 더 예쁜 환자복으로 갖다 주겠다는 간호사의 말에 어떤 예감이 들었다. 이 시간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살아온 다른 날들처럼 잘 지나갈 거야. 병동의 진료진들은 그 간호사처럼 대부분 친절했고 유머가 있었다. 날마다 엘 선배는 담당 의료진과 또 병실 사람들과 실없는 농담을 한 번씩 주고받았다. 그럴 때면 병이 가진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암이 주는 위중함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뜻하고 예쁜 농담 덕분에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입원 생활을 시작한 엘 선배는 지금 무사히 2번의 수술과 항암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시 만난 엘 선배는 전보다 야위였지만 더 자주 웃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생의 위기와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은 굳은 의지나 결심이라고 생각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숭고함 따위를 운운하면서 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미소를 보던 날, 그건 나만의 고루한 믿음과 편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 생각이 틀려서 정말이지 참 다행이라고.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되게 잘 읽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글씨체나 이렇게 가독성이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슬픔들을 작가님이 바라보는 방식이나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도 저는 좋았고요. 제가 슬픔에 관해서 나온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되게 슬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희망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